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오늘 발제하시는 두 분은 김한나, 신예원 선생님인데, 지난 컴퓨터 교육학회에서 논문을 내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연구 결과를 우리 대학원 선생님들한테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AI 강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고, 대학원 선생님들, 특히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한 기본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한나 선생님 먼저, 그 다음에 심혜원 선생님 두 번째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소진 선생님 그 사회로 진행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융합 교육 포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컴퓨터 교육학회 하계에 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시장 논문 발표이고, 먼저는 김한나 선생님께서 개인 논문 발표하셨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업무 경감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시고, 이제 공동 논문으로 수상하신 인공지능과 환경 중심의 AI 융합 수업 설계 및 실행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나 선생님은 이제 먼저 개인 논문 발표와 이제 공동 논문 개요 및 수업 내용을 맡아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시고, 심혜원 선생님께서는 공동 논문 수업 장면과 결과, 그리고 이번에 공모전 출품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김한나 선생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대학원생 김한나이고요. 어,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발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했고요. 올해 한국 컴퓨터 교육학회 학예 학술대회에 이 논문을 제출해서 성적을 얻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사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서 이런 건 좀 인공지능이 하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교사가 아직도 일을 많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항상 정보 업무를 맡아서 했었는데, 정보 업무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잡일이 많잖아요. 막 관리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개선시켜 나갈 순 없을까라는 생각에 좀 사실 저를 위한 그런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 및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해서 지금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실행되고 있고 그중 디지털 새싹도 그 일환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거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그런 교육과 투자는 많아지지만 그만큼 또 교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장 교사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인공지능에 관한 이해 수준과 그리고 현직 교사의 인공지능을 통한 업무 경감이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학교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뀔지에 대한 그 기대감의 수치를 또 조사했고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였고요. 네, 담임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사 도구는 구글 폼즈를 사용했습니다.
문항에 따른 목적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1번부터 8번까지는 설문 대상에 관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급은 무엇인지, 또 교사의 교직 경력은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과 같은 것들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9번 문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이해 수준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항은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경감의 실태,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11번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되는지를 조사했고, 12번은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경감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희망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서술형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결과와 그 해석을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정도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속했고 보통이다의 응답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평균 이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교사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75%가량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경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인공지능을 통해 교사 업무의 경감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라는 질문에 아까와는 반대로 66%의 교사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 어떤 부분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큰 게 이제 정보화기기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결 처리, 생활기록부 작성 순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겨서 생활기록부 작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연구를 조사한 시점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도출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출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교사가 매 시간 학생들의 출결 상태를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도 기록하고 또 교과교사도 매 시간마다 기록을 하는데요. 언제 몇 시에 등교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는 담임교사를 할 때 아침 조회 시간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몇 교시에 등교를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나이스 체크를 할 때마다 그 학생이 몇 시에 등교했는지를 다 물어보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번거롭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파서 보건실 갈 때도 있는데 그때 보건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담임교사가 알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과도한 종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결석계 서류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그 결과 처리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과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는 양이 코로나 때 한 달 결석계 양이더라고요. 거의 100장 가까이가 결석계가 쓰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 낭비를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안면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해당 학생이 그 시간에 수업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자동으로 나이스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에 대한 이제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점은 담임교사의 학급 출결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그 교사들한테 물어보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관련된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교시에 학생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이를테면 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쓰러졌다라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런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종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한계점으로는 일단 학생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녹화 기능이 없다고 해도 교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실만으로도 학생들로 하여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게 될 수 있고 또 얼굴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잠을 자서 얼굴을 한 번도 비추지 않는 경우는 얼굴 인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결석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부족 및 경제적 차원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교실 전체를 비추면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또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를 이제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책상과 교탁입니다. 현재 상황은 교과 수업할 때 수업 외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수업하려고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자리에 앉아 뭐 교과서 갖고 와라. 그리고 막 인터넷 선 연결하고 HDMI 연결하고 하는 거 시간만 해도 거의 5분 가까이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 어, 제가 학교에 이제 근무할 당시 교과 수업을 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이 랜 케이블, 랜 카드랑 USB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담임교사가 해당 수업 시간에 그 어떤 학생이 없는지를 저는 칠판에 항상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림을 사실 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교탁에 그 지문 인식 기능을 두어서 해당 교사가 교실에 오면은 수업 자료가 자동으로 해당 교사가 어떤 이제 드라이브에 놓는다고 하면은 그 드라이브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면은 따로 HDMI 케이블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에는 출결이 이제 자동 반영이 돼서 교과 교사도 이걸 확인하면서 아이들의 출결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또 담임 교사도 여기 화면에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칠판에 일일이 쉬는 시간마다 가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전자교과서 도입이 막 되고 있는 중인데 지문 인식을 하면은 본인이 이제 책상을 바꾸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내가 공부하던 자료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책상의 모니터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고 또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스마트 책상 교탁에 대한 이점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점은 교과 교사의 출결 관리가 용이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일이 학생을 호명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고 또 교과 교사의 수업 준비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챙겨야 되는 물품을 간소화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편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방에 무거운 교과서와 노트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또 만약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또 해당 내용이 드라이브에 저장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시험 문제 등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지문 인식을 통해 노트북 자료가 백업이 되면 교탁 화면에 혹시 미러링이 됐을 때 시험 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디지털 화면을 계속해서 쳐다보게 될 경우 안구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스마트 게시판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인공지능 기술이 꼭 아니고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면, 그 교실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게시판에 더덕더덕 이 종이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뭐 시간표부터 해서 급식표, 또 공모전 등등 여러 가지 행사, 수행평가 안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공지사항들이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 공지사항을 사실 날짜가 지날 때마다 또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교실에 그게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녀가지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시간표 같은 경우 시간표 담당을 둬서 매번 이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마다 그날 시간표를 이렇게 붙여놓곤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굳이 꼭 이렇게 종이로다가 해야 될까, 아날로그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큰 이제 모니터를 두어서 그 모니터와 교사의 교무실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거와 연동이 되어서 내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내용을 띄우면 그 게시판에 이게 자동으로 교실의 게시판에 띄워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혹시 내가 지금 어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번 쉬는 시간에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홍길동을 찾으러 그 학교 전 곳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냥 홍길동 학생이 그 게시판을 보고 저한테 찾아올 수 있게 또 만들 수 있고 또 급식이나 시간표 이런 걸 연동시켜서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면은 여러모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점을 보면은 담임교사의 학급 병용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교사로부터 저희는 충남에 이제 쿨메신저를 사용하는데 이 쿨메신저를 통해 받은 내용을 또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받은 내용을 교무수첩에 적거나 아니면 또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프린트 하는 것도 그 종이도 아깝고 한데 저는 그런 게 그냥 복사해서 그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만 하면은 바로 교실에 띄워질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 교사 학생 간의 그런 원격 소통 창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가 필요할 경우, 예를 들면 갑자기 어디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교사가 이를 이제 확인하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했고, 또 환경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종이 유인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이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게 해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안 보이게 해가지고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한계점은 비용 문제입니다. 일단 각 학급마다 모니터를 설치해야 되므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했고 또 유지 관리 문제, 교실에 비치된 고가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 및 제언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본론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실현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스마트해졌지만 정작 교실 환경의 스마트화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런 부분을 이제 도입할 때 윤리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선생님들이 좀 업무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예로는 교실 내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학교 교실에서 발생하는 따돌림과 같은 교우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칭찬을 분석해서 생활기록부에 예를 들면 너 발표를 되게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발표를 잘함이라고 그 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나이스에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도입될 경우 각 기기에 부착된 태그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 대장이 만들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게 학교도 보다 스마트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사의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출처는 다음과 같고,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저의 개인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공동 논문 발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또 공동 논문 발표를 앞부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 논문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환경 수업의 AI 융합 수업 설계 및 실행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저랑 이따 발표하실 심야원 선생님 그리고 정지영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하고 작성한 논문이고 이 논문 역시 네,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지능정보사의 소양을 갖추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교과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과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 범교과정의 측면에 대해서 다룰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소양으로 생태 전환 교육, MS, 네, ESG 경영과 같이 그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고, 또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수업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친환경 자동차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업을 설계했고 여기에 인공지능 내용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개발한 선생님들의 교과는 총 4 교과인데요. 과학, 기술, 수학, 정보 교과가 함께 모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정보, 수학 교과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전체적인 큰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고 학습 주제는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학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4차 시로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 기술, 수학, 정보가 각각 1차 시로 이제 개발을 했다가 이거를 저희가 공모전에도 출품하기 위해서 8차 시로 학차 시를 이제 2차 시로 이제 불려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8차 시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대기오염에 대해 배우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그 배출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 마침 과학 선생님께서 화학 전공이셔서 그 대기오염 물질의 화학식과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화학적 개념을 또 학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술 시간에는 여기 과학 시간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의 가장 1순위가 도로 이동 오염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오염원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그리고 작동 원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예측함수, 손실함수, 추세선 그리기 등의 내용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교과와 이제 미술교과를 또 합쳐봤는데요. 정보교과에서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8차시 미술교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보는 과정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한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2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천고등학교와 세롱고등학교인데요. 병천고등학교는 충남 소재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AI 선수학습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었고, 세롱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AI 선수학습 수준이 중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조사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멘티미터와 구글 폼즈로 사전 조사에도 이 두 가지를 했고, 사후 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미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멘티미터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학생들의 대답을 받았는데요. 이를 사전, 사후 두 번 실시해서 그 응답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즈로 또 설문조사 했는데요. 사전조사 내용과 사후조사 내용을 비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에서 일단 AI 융합수업 경험에 대해 살펴봤고, 사후조사에서 이를 이제 보완해서 AI 융합수업을 한 후에 그 만족도와 효과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에서 AI 선수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사후조사에서 이제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의견 조사를 추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교수학습 자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자료 부분이니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과에서 대기오염 살펴보고 이로 인한 피해, 지구온난화, 황사 등과 같은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요 대기오염 물질,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원, NOx 질소산화물인데요. 이거의 가장 큰 배출원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고 CO 일산화탄소의 가장 큰 배출원이 두 번째가 도로 이동 오염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살펴봤고요. 기술과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연소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자동차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자동차의 작동 원리, 그리고 얘네가 왜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수학과인데요. 수학과에서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박스 플롯 가지고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등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산점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추세선을 찾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 평가에서 손실함수를 또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까지 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여서 시그마나 루트 같은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선 그렸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과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머신러닝의 이제 회기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도구는 오렌지3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과정을 통해서 친환경 친환경 자동차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이 자료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배출량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국토교통부 자료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고 환경부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2021년과 2022년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결과이고요. 피처와 타겟을 정했는데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을 피처로 정했고 타겟은 한 번에 하나만 돼서 첫 번째 타겟은 대당 NOx, 두 번째 타겟은 대당 CO로 했고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은 8대2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프레딕션 데이터인데요. 피처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구해가지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을 요걸로 이제 결과를 살펴보는 걸 했는데요.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학습입니다. 저희는 오렌지3라는 도구를 일단 사용했는데 오렌지3의 장점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 분석, 시각화, 머신러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렌지3의 이 친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처와 타겟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프로 그려본 모습입니다. 연도별 자동차 수, 전체 자동차 수는 연도가 이제 X축이고 Y축이 자동차 수인데요. 1차 함수 형태를 그리는 걸 볼 수 있고, 연도별 친환경 자동차 수는 연도가 높아질수록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 자동차의 수가 최근에 급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자동차 NOx 톤은 이렇게 쭉 감소를 하는데 이 2016년쯤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친환경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상용화되었거든요. 그리고 연도별 C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별 자동차 한 대당 NOx인데요. 여기서도 여기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C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자동차 등록 비중별 자동차 한 대당 NOx와 CO 추세선을 그렸고, 여기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선형외기를 사용해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 예측값이 뭐 무조건 선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와서 모델을 생성했고요. 그 다음 이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평가를 합니다. 80%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로 테스트를 한 건데요. 테스트 앤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을 했고, 여기 손실함수 값들이 나옵니다. 손실함수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레딕션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넣어서 피처만 설정을 해주고 얘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값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외기에 따른 값이라는 걸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술과 내용으로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 무료고 또 한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 하기에 적합한 그런 툴인데요.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검색하고 또 에코 프렌들리 카라고 검색해서 친환경 자동차 이미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 대기 오염이 줄어들어 쾌적한 도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넣었더니 이런 도시의 모습도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 인해서 앞으로 그려질 우리의 미래 모습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교수학습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수학습 장면과 결과에 대해서는 심리원 선생님께서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은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신예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논문을 김한나 선생님과 정지영 선생님과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해서 저도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한나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6월 29일에 병천고에서 1차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2차에 7월 15일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2번 2차례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했던 영상을 제가 짧게 편집을 해왔는데 좀 더 짧게 넘겨가면서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했던 대기오염 먼저 과학과부터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고 온실효과도 일어나고 오존층 아까 말했죠? 오존층도 파괴되고 산성비나 황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자,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 하면요. 얘는 연소할 때 아까 산소랑 강하게 만든다고 했죠.
원래 산소랑 강하게 만나면은 시옥소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주 배출원이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솔린, 디젤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런 자동차들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학습 목표는 이 영상에 선생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담겨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가 왜 필요하대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죠. 친환경 자동차의 의미는 무공해 또는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친환경 자동차 전에 있었던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했어? 가솔린, 그치? 가솔린, 디젤 이런 친구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터트리는 열 에너지, 팡 하는 그 에너지가 동력으로 작동을 하게 돼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에 유해 물질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네 가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어요. 태양광 자동차도 있고 한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살펴볼게요.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줄어드는지 그걸 예측하는 모델을 사실 만들어서, 자, 그럼 우리 수학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그게 뭐 집단이야? 원래 있는 집단. 그거를 다 조사하는, 근데 거기서 몇 개를 뽑아. 랜덤으로 뽑아서 만든 게 표본이야. 그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져와. 그치? 이 시각화가 중요해.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요거는 히스토그램이에요. 우리가 도수표를 그린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점을 찍어서 만들었는 게 도수표 다각형. 자, 자료를 대표하는 값들 중에선 평균, 중앙값, 최민값 이 세 가지가 있어. 오리지3에서 보면 우리가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산업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산점도라는 걸 보여. 자, 그러면 연도별 자동차 한 대당 N호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줄어들었어. 그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니까 정말 줄어드네. 정말 잘못 예측해서 나오는 결과까지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는 나라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렌지3라는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야. 이거 먼저 볼게요.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대로 넣고 학습시키면 잘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왜 그럴까? 정리되지 않은. 맞아요. 정리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머신러닝 할 때 피처나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 피처는 특징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공부할 때 연습 문제 풀어보지. 네. 근데 그 연습 문제가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1차원수처럼 선을 그려가지고, 선을 그려서 가장 비슷한 값으로 예측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선형에게 한 게 잘 굴러가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야. 모델 평가. MSE, MA, R2 이런 값들이 있는데, 요게 작을수록 좋은 거야. 오차라는 거거든. 오차가 작을수록 0이 가까울수록 좋죠. 0.014 좋아. 그러면 모델이 쓸만하다. 파일 가져옵니다. 이번에 예측 데이터 해야겠죠?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을 1초로 남기고 나머지 다 메타로 바꿔줍니다. 여기 나오죠. 어떻게 되는데? NOx가 거의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측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점점 NOx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챗GPT에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과학 부분이 좀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과학 부분만 조금 추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했던 대기오염 개념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대기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고 온실효과도 일어나고 오존층 아까 말했죠? 오존층도 파괴되고 산성비나 황사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자, 그러면 질소산화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석유나 석탄 등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요. 얘는 연소할 때 아까 산소랑 강하게 만든다고 했죠. 원래 산소랑 강하게 만나면은 CO2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그리고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주 배출원이 도로이동 오염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 수업인 기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친환경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솔린. 네, 이렇게 저희가 길게 진행한 수업을 짧게 한번 요약해서 발표해 보았습니다.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생 활동지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차시에 한 5가지 활동 정도로 과학, 기술, 그리고 수학, 정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냥 멍하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지를 같이 적으면서 좀 능동적으로 수업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집중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렇게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그리고 감성적 체험으로 설계를 하고 수업 지도안을 저희가 이제 여느 수업 지도안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AI 융합 수업이 좀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면서 AI 융합 수업의 수업 과정안이 좀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남에서 아이에다 마스터 교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 교원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이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수업 과정을 짜시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수가 끝난 다음에 이 교수학습 과정안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교수학습 과정안은 좀 그 AI와 교과 간의 핵심 지식을 연결하고 요소들을 연결하는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핵심 지식도 이렇게 사람, 컴퓨터, AI, 그다음에 교과의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교과별로 교육 내용이나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과 각 단원, 각 교과별로 단원 질문, 그리고 융합할 주제 등을 좀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과정이 좀 추가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성취 기준 도입이나 수업 흐름 설계는 기존 교수학습 과정안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 및 해석입니다. 저희는 사전 결과로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지금 요즘 워낙 인공지능이 많이 교육이나 또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본 이야기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구 멸망이라던가 모르겠어요 같이 좀 부정적인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결과에는 똑똑하고 다재다능하고 어렵지 않다 등의 좀 긍정적인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했던 학생들은 융합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65% 학생들이 한 번도 융합 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AI 융합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교과별로 한 주제를 가지고 융합 수업을 해본 수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융합 수업을 처음 받아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였고요.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이렇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의 주제로 여러 과목이 정말 융합하여서 이렇게 수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설문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가량의 학생이 AI 이해 수준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결과에서는 80% 이상 학생들이 AI 융합 수업을 통해서 AI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70%가량의 대다수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사후 결과에서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의 학생들이 AI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네,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결과에서 오늘 수업의 만족도나 또 학습 효과 그리고 흥미나 관심에 대해서 질문한 질문에서도 90%, 85% 이상의 학생들이 다 만족하고 인공지능 융합수업 학습의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AI의 흥미나 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도 답변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관식 설문을 받은 내용인데요. AI 수업을 들은 소감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대기오염이 있었지만 줄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졌다. 또 한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재밌었다. 또 네 과목의 선생님들과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 학생들이 저희 그 AI 융합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결론 그리고 제언입니다. 첫째, AI 융합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학문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학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학생들에게 AI 이해 및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AI 응용 가능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AI와 환경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시의성에 맞는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고요. 또 이렇게 AI와 환경교육을 융합한 접근 방식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AI 융합 수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였고,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AI 융합 수업이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공모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한나 선생님이 저희가 원래 4차시로 준비한 수업을 8차시로다가 공모전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는 그 공모전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공주대학교 AI 융합교육대학원에서 논문으로 졸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한국 컴퓨터 교육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에 논문을 투고하면은 논문 심사를 받을 때 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학회에 저희 논문을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던 학예 학술 대회는요, 성균관대학교에서 8월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느낀 점이 이렇게 교육학계에 가서 국내 그리고 국외 저명한 교수님들과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렇게 논문을 투고하신 분들이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참석이 어려우신 선생님들 논문들은 이렇게 포스터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줌으로다가 실시간 그 해외에 저명하신 교육 전문가 교수님들과 같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서 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지금 국내외로 흘러가는 전망이나 좀 경향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논문으로 졸업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동계 교육학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계 한국컴퓨터교육학회에 한번 논문을 투고를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논문 제출은 11월 24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에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고한 논문은 지금 공주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말 앞둔 저녁에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녹화했고, 그 다음에 손진아 선생님하고 정소진 선생님은 그 영상으로 잘 저장해서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에 잘 올려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게 유튜브, 어, 채널에 넣고 그렇게 서비스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김한나 선생님, 심혜원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학회를 할 때도 들었고, 저도 이 논문에 이제 피드백도 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아닌데, 예,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마칠 때 심혜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논문하고 보고서가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논문이라는 걸 이제 출판을 하면 자기의 확실한 그 기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상급 학교로 지나가거나, 또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조금 더 연구스럽게, 자기 석사학위를 좀 걸고 활동하기가 저는 더 용이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논문하고 보고서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그래도 논문을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신예원 김한나 선생님 발표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우리 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단 AI 융합교육 포럼 두 분의 우수 논문 발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